우리 영상을 보시고 일종의 독후감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그 중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일단은 5명. 근데 댓글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저희가 학고제 출판사에 설득을 해서 한 10분까지도 저희가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기 아카데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홍기빈 선생님 모시면서 도기 아카데미가 훨씬 더 아카데믹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특별히 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경제학자들 욕을 많이 했거든요. 경제학자들 중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경제학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의문을 풀어준 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도넛 경제학을 직접 쓰신 분은 아닌데 직접 번역해 주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작을 번역하시는 홍기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세기와 21세기 그리고 뭐 19세기부터 이렇게 몇몇 이어온 경제학을 보자면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 보자면 고전 경제학이 있었고, 거기에 반하는 소위 말하는 케인즈 경제학이 있었고, 그 두 파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죠. 이 영역이 나오기 전에 행동 경제학. 예. 네, 그 다니엘 커너먼이라고, 그분을 경제학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심리학자, 예, 심리나 뭐 과학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창안된 행동 경제학이 있었고, 사실 주식은 그 행동 경제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 뭐랄까 이 현상들을 해설해주는, 예. 해설해주는 경향이 많았는데, 요건 이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요거는 완전히 그 다음 차원에서의 대안적 경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얘기해주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예. 네, 아주 재밌었고, 제 생각이 나만의 또라이 같은 생각이 아니고 맞는 생각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예. 그러니까 경제학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처음에 완전히 논박하면서 파헤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경제학이 어떠해야 하고 세계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예. 얘기하는 책입니다. 네, 이거 번역하시면서 뭐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굉장히 잘 쓴 책이고요. 네. 이 케이트 레이워스가 2018년에 왔었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글로벌 스타가 돼가지고 만날 수도 없는 양반인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한 30분 같이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완전히 그냥 털털한 아주머니, 애 둘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네. 책도 참 잘 써가지고 저도 되게 쉽고 재밌게 번역하려고 각별히 좀 공을 기울였어요. 네네네. 예. 네. 인간의 두뇌가 치밀하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맞아. 그러니까 드디어 경제학이 인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했구나. 예. 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 책의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자꾸 이게 전부 아카데믹해진다고 그러는데 전부 아카데믹한 사람은 아니고, 네. 이 책에서 지금 적으로 삼고 있는 게 그 폴 사뮤엘슨의 경제학 교과서인데, 네. 제가 87년에 경제학과를 들어갔을 때 그 책으로 폴 사뮤엘슨 경제학으로 이제 배웠고요. 네. 지금은 맨큐 경제학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그 연작이에요. 거의 그 비슷한 책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이요, 사실은 나온 지 7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깔려있는 얘기가. 네. 경제학 전체 역사를 보면요, 2차 대전 이전하고 이후로 크게 나눠지는데, 2차 대전 이전에는요, 뭐 케인즈 같은 사람도 있었고, 슈페터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역사, 심리학, 법학, 경제학, 지리학 할 것 없이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풍부한 과학이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넌센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어이구 똑똑하다. 그래서 이게 압도될 정도의 그런 책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20세기 들어와서 이 폴 사뮤엘슨이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MIT 교수였거든요. 경제학을 공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이라든가 토목공학 같은 거는 믿을만한 공학이잖아요. 네. 그것대로 하면은 튼튼한 다리가 생기기도 하고 뭐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는데, 이 경제공학은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경제학은 참고로 수학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경제공학은 예측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이것대로 설계도 못하는데 모양만 공학처럼 갖춰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 시장 가설 같은 얘기는 꼭 그 공학에 나온 것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면은 그 헛웃음도 안 나오잖아요. 왜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그 70년 동안 경제학을 공학처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짓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고 그렇다고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건 아니고 21세기 네. 상황에 맞게 가자는 건데요. 네. 거기서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20세기 경제학이 공학이 될 적에 제일 그 어떤 치명적이고 황당한 그 오류가 뭐냐면은 사람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본 것. 즉 경제적 계산적 합리성에 의해서만 칼같이 움직이는 네. 저는 터미네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그 왜 터미네이터를 보면 눈에 이렇게 막 숫자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네네네.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적 인간은 딱 그 터미네이터 같은 인간인데 현실에 있는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경제학은 왜 그런 터미네이터를 끌고 들어왔느냐? 이거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고 공학으로서의 경제학을 성립시켜야 되니까 인간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읽으면서 쥐들 설명하기 편하려고 인간을 맞습니다. 조작을 해놨네. 맞습니다. 예.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완결성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인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요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경제학과 교수들이 다 우르르 달려서 70년 동안 공학을 만들려고 했느냐? 거기에는 진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미국 군부의 돈을 받으려면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 직후에 미국의 군부가 이렇게 OR이라고 있죠. 이게 저 최저값 구하는 것.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경제학 문제를 그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계산해야 최저치를 찾을 수 있느냐. 네네. 이러면 우리가 군부가 돈을 연구비를 듬뿍듬뿍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네. 1950년대부터 경제학과가 완전히 그 공학으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뭐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뭐 감성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기도 하면은 아니 어느 세월에 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 돈 따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따먹어서 경제학을 갖다가 공학으로 해서 큰 돈을 따먹으려면 이걸 공학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네.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었게 된 거고 네. 그걸 70년 동안 모든 경제학과에서 다 배운 겁니다.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인 출발은 그런 인간의 이해를 제대로 하고 시작하자라는 예. 건데 그럼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간은 예. 어떤 인간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건데요.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고 감정과 의식과 정서와 윤리적인 도덕 같은 것도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뭐 실제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그럼 뭐 천사거나 이타적인 존재거나 뭐 이렇게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네네.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은 그럼 어떤 인간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가를 보고서 네. 이걸 경제학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학 그 사람은요. 아까 말한 대로 악한 존재도 아니고 선한 존재도 아닙니다. 네. 행동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미학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또 뭐 왕후장상이 돼서 권력을 쥐고 싶다는 것도 있고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그 삶을 살아가는 말을 한마디로 포착하자면은 이건 제가 표현한 건데 좋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이건 뭐 반박이 불가능한 명제예요. 그 좋은 삶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좋은 삶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사람마다 자기가 설정한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네. 그 본인들도 물론 풍요해지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박살나면 안 되고 네. 자연 환경이 박살나면 안 되고 네. 이 과정 안에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걸 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 누구나 본능적으로 서로 협동해야 될 때는 협동하고 또 다른 그 도덕적인 걸 생각해야 될 때는 도덕적인 걸 생각해야 되고 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좋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학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아까 말한 공학 있죠. 경제공학. 네. 20세기의 경제공학은 왜 모든 공학은 다 나중에 결국 최적치를 찾아내가지고 요걸 하면 된다 이렇게 답이 네. 나오잖아요. 예. 지금 있는 20세기 경제학의 최적치는 항상 뭘로 수렴되면은 경제 성장률 네. 이걸로 수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의 목표는 경제 성장을 어떻게 더하냐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예. 이젠 그러지 말고
자연과 사회의 좋은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좋은 삶을 취할 것인가로 경제학의 목표를 GDP의 무한 성장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의 좋은 삶, 이걸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면은 경제학의 근본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대한경제나 미래경제학 뭐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는데 도넛 경제학이라고 예. 그러셨습니다. 왜 도넛 경제학을 쳤는지 예. 좀 설명을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좀 들으셔야 할 것 그 같습니다. 도넛 그림부터 좀 보죠, 뭐. 네. 요게 도넛인데, 네. 저 파란색이 돼서 좀 맛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육쪽입니다. 원래 이 도넛 맛있잖아요. 네. 사실 저 불량식품이긴 한데, 그 아침에 저 블랙커피에 도넛 먹는 걸 저는 제일 좋아했는데, 돈도 안 들고. 도넛에 보면 저기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네. 이제 잘 보이시겠지만은 저 안쪽 그림은 사회적 최소한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바깥쪽 그림은 생태적 최대한이라는 거예요. 네. 산업 활동이 너무 너무 부족하고 이러면은요, 저 안쪽 동그라미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저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제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저 안쪽 동그라미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목표가 있잖아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런 것들이 제대로 성취가 안 되게 돼요. 동그라미의 내부 안쪽, 도넛의 안쪽이라는 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안전한 의료, 그렇죠. 보건,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 내가 살 때 내 삶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가 마련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럼요. 거죠. 인간적 삶을 살 수 없다. 그럼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놈의 좋은 삶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경제 성장 해야 되죠. 그때 네. 경제를 막 살려야 되고. 네. 그래서 저 안쪽 동그라미보다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물도 부족하고 의료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학교도 없고 뭐 등등하니까 네. 저것보다는 산업 활동을 늘려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산업 활동이 너무 왕성해져 가지고 저 바깥쪽 동그라미를 넘어서게 되면은 보이죠? 여러 가지 말 써 있는 거예요.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토양 산성화 등등 흉악한 얘기들이 써 있는데 네. 저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과잉하면 저렇게 되는데 저럼 사람 못 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쪽 동그라미도 뚫고 바깥쪽 동그라미도 뚫고 막 나가려고 그러게 되는데 네.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죠. 네. 도넛 경제학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산업화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네. 궁극적 목표는 경제의 무한 성장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의 좋은 삶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충족되는 영역은 저 두 개의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저 파란색의 영역, 저게 도넛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파란색 안에 경제 작동이 머물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21세기 경제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전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그림만 보면은 이게 조수창조니까 진짜 저렇게 두 개를 막 왔다 갔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7쪽이죠.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도넛 경제학이 2018년에 하는데 저게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연구소에서 전 세계 150개국을 갖다가 실제로 저 도넛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가 다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그 150개국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전형적인 세 나라만 지금 끌어낸 건데 맨 왼쪽은 영국이고요. 네. 가운데는 코스타리카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토고예요. 네. 자, 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성장한 지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안쪽 동그라미 다 채웠고 네. 바깥쪽으로 튀어나가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 요소들을 다 위협하는 저 시뻘겋게 될 정도로 네. 이미 저 상태로 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 나라들은 산업 활동을 재조정해 가지고 저 파란 저 도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토고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인데 경제 성장이 아직 미흡한 나라들이라서 저 파란색 영역으로 산업 활동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많지가 않고 네.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 안쪽 동그라미에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고 네. 그럼 토고 같은 나라는 경제활동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진국이라 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안쪽은 대충 채웠습니다. 사회적인 건 대충 채웠습니다만은
바깥쪽으로 약간씩 좀 뻗쳐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저 코스타리카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네. 저 파란색 안을 단단하게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저렇게 하려면은 뭐 이상적이고 예. 내용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하나가 그럼 뭐 우리가 저 영국 사람들은 그럼 이제부터 그 배를 줄이고 지출을 줄여서 코스타리카로 가자 이런 네. 거냐? 네. 그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린 뉴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산업 활동이 벌어질 적에 네. 그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벌어지도록 그 재생에너지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탄소 포집 기술을 쓴다든가 하는 것들에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이른바 이제 그린 뉴딜 같은 성장들을 하게 되면은 바깥 동그라미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안을 채울 수가 있게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책이 무슨 금욕주의를 얘기하거나 산업 활동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산업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저 도넛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자. 네. 그래서 새로운 경제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로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령 기업 활동을 하면요. 지금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도 뭐 ESG 이런 얘기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도 압도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의 그 가버넌스의 궁극 원리는 이제 주주 가치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업들이 주주 가치라고 하는 미션만 가질 게 아니고 사회적인 미션이라든가 어떤 자연 환경적인 미션 같은 것들도 함께 하도록 새로운 기업 형태들을 만들고 그걸 육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이 책을 이제 보셔야 되고 뭐 커먼스를 육성하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건 뭐 책에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끝에는 이제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S자 성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보니까 예. 성장이 끝까지 가서 지금 등장한 기업을 보니 일종의 하드웨어도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들이 지금 21세기에 생태계 먹이 제일 최고 상단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메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애플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딱 나서서 우리 제품 만들려면 아리백 해야 돼. 즉 완벽하게 100% 재생된 에너지만 써야 돼. 예. 몇 년까지 도달하세요.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강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강제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테슬라에서도 봤습니다만 회사가 스페이스X 같은 그러니까 옛날 나사나 했던 일을 공공 시스템에서 하던 일을 회사가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케이트 레이워스를 만나면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기업이 당신이 얘기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가 돼버렸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예. 예. 야, 얘기 나왔으니까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관계에서 흥미롭게 생각할 그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IBM이라는 기업 있죠. 네네. 지금 우리는 그냥 컴퓨터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단한 회사죠. 예. 네. 제가 옛날에 그 Think, IBM의 역사를 다룬 책이 있어요. 제목이 Think예요. Think하고 그냥 느낌표 이건데 네. 이 책을 보면은 이게 놀라운 게 30년대 이 IBM이 맹그러질 적에 그 당시 기업가들로서는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이거 뭐 계산해 준다는 둥, 생각해 준다는 둥.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완전히 넘어선 그런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업이 조직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고 네.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처리라든가 숫자 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영역이 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IBM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말엽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그 산업과 사회의 조건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진화할 것인가를 갖다가 내다본 해안이거든요. 그 해안으로 보자면은 그 당시 1930년대만 하더라도 뭐 제너럴 모터스다 해서 이따만한 공장 기계가 가진 기업들이래야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전혀 다른 발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말하자면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다른 기업들하고 전혀 다른 발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초거대 기업이 돼 있는 건데
이건 도덕적인 거 빼더라도 어떤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그 경영의 변화를 보더라도 기업이 앞으로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걸 먼저 선점하는 쪽이 큰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걸 선점하고 미리 내다보는 쪽이 이제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문제랑 관계가 되겠죠. 네. 이 무한 성장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쪽인가요? 이 그림이? 4쪽. 예, 네. 요거 단순한 그림입니다. 예.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요게 지수함수 그림이죠. 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왜 그 복리로 자산이 늘어나는 게 다 저 지수함수로 간다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경제 성장도 복리 성장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블란드에서 3% 하면은 사실 초기에 6%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경제가 아주 못 살 때,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1950년대 그야말로 보릿고개로 헤맬 적에 경제를 10% 성장시키겠다. 절대액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워낙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저 맨 왼쪽에 있는 저 느슨하게 올라가는 저걸로 가게 되는데 네네. 지수함수가 일정 정도 가면은 저게 거의 특이점에 가깝도록 확 뛰어오르는 시점이 있죠. 예. 지금 1945년, 46년에 OECD가 만들어지고, 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의 그 경제 개발을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져서 지금 70년이 넘게 인류가 성장 이랬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그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저 지수함수의 저 이 특이점 가까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왜 유명한 책이죠. 70년대 초에 그 성장의 한계라는 예. 책에서 예언을 했던 게 21세기 중반까지 만약에 전 세계가 복리 성장을 갖다가 계속 추구를 하면은 저건 지구가 지탱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메시지가 난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도 세계은행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 3% 정도는 계속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투자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복리로 70년, 80년 하면 어떻게 되는지. 20년에 더블씩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크기로 불어나는데 지구가 버티지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인구가 80억이고 2100년이면 100억이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기업 환경이라는 게 지금 인류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특이점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작은 기업들이야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업들은 이제부터 지구의 전체적인 자연환경 상태라든가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에너지 고갈이나 오염 같은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파라미터들이 다 바뀌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는 기업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US 스틸 같은 이따만한 덩치를 가진 기업으로 100년을 살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케이트 레이워스를 우리가 만나면은 이렇게 복리 성장, 지금 인류의 저 경제 성장, 무한 성장이라는 게 명백한 한계에 와 있는데 네. 향후 20년, 30년 넷제로를 달성해야 할 2050년 경이 되면 그러면은 거대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모습의 생물이 되어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네네. 이 책 중간에 그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장에 아마 나올 텐데 여기 보면 기업을 다시 설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레이버스가 하려고 있는 얘기는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려면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 페이버를 잡아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비용도 지불시킬 수 있는 예. 능력이 있는 거니까 예.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지구를 생각하는 선택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 sustainability란 그렇죠. 말이죠. 지속 가능성. 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sustainability는 유엔에서 1990년대 말에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누구나 다 쓰는 말이 되는데 여기 ESG 같은 데서는 여기 약간의 애매함이 있어요. 이때 지속 가능성이란 게 투자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사회와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냐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환경과 사회를 위하자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추구하는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정답은 이걸 거예요. 두 개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ESG의 관점이 되는데요. 네. 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 두 개 아까 본 그 도넛의 저 조건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투자도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이 아리백 같은 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지금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어기면서 그걸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기업 중에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처해지지 않은 기업이 과연 있느냐. 지금 금융기관이건 은행이건 다 그건 의문을 찍어요. 어떤 기업이 저런 어떤 규범을 코드를 무시하고 막 행동을 하면은 네네. 다 그거 저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이 물음표를 찍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투자가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여기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하나로 본다면은 네. 저 도넛 안으로 경제가 들어가도록 하자. 저게 아마 그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나 함께 머리에 넣어야 될 사안일 네. 것 같아요.